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구치소 버티기로 일관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 돌연 내란 특검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모든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캄보디아 사기 산업에 연루된 한국인이 1000명 남짓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우리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로 출국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한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CCTV에 문건 들고 계신 모습 포착됐거든요. 좀 어떤 대화 나누셨나요? 구치소 현황 문건 보고받으셨다는 게 나왔는데 그 삭제도 하셨다고. 구치소 현황 문건 납득하기 어렵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내란 특검의 입장입니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인데요.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아침 내란 특검의 체포 시도에 세수도 못하고 잦은 출석했다고 밝혔죠. 그렇게 오전 10시 14분쯤 조사가 시작됐지만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부터 지금까지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 이른바 구치소 버티기로 일관을 해왔는데 오늘 아침 재구속, 7월 10일에 재구속됐습니다. 그 이후에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에 답변은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영 의원님, 출석은 했는데 답변은 거부 중입니다. 속내가 뭘까요? 글쎄요. 뭔가 전략적으로 기획을 하거나 계획을 해서 대응을 하는 전 대통령이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오늘 출석도 조금 의외였고 역시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난 그 출석에 대한 체포 거부로 인해서 소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외환죄에 대해서는 지난 3개월간 그래도 특검이 여러 가지 수사 조사를 했기 때문에 출석을 해서 특검의 질문을 알다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되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또는 오랫동안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1시간 만에 휴회하고 또 점심 먹자 뭐 이랬다고 하는데 예. 바람 쐬러 나온 거 아니냐? 아니면은 또 구치소의 밥이 좀 지겨웠지 않았냐? 그래서 뭐 다른 거 먹고 싶지 않았냐? 이런 비판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의 상황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 관련해서 정부 합동 대응팀이 잠시 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캄보디아 현지로 출국합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조금 전에 기자들 앞에서 각오를 밝혔는데 해당 영상이 들어오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님, 윤 전 대통령 출석하실 거는 예상을 못했죠? 네, 우선 예상은 못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번에 이제 특검에 의해서 강제 구인을 당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러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가운데서 이른바 끼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정당국 공무원들이, 교도관들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좀 난처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오게 됐다고 하고요. 예. 저는 무엇보다도 외환유치죄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립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외환유치죄는 기본적으로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북한은 외국도 아니고요. 통모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속된 말로 짬짬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특검에서도 일반 이적죄의 부분으로 조금 방향을 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부터 이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례 내란 혐의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해서 하는 것은 일종의 압박 아니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 무언의 항변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헌법상 북한이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환제 적용이 힘들다라는 법 전문가들의 해석이 있긴 있습니다. 잠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정부 합동대응단이 출국하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기자들 앞에서 관련된 내용을 밝혔는데요. 김진아 2차관이 외교부 2차관이 단장입니다. 김진아 차관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2차관입니다.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더 나아가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님의 지시로 오늘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로 출범합니다. 정부 합동 대응팀은 여기 계신 국가수사 본부장님을 포함하여서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포함이 돼서 구성이 됩니다. 내일부터 현지에서 캄보디아 외교부, 내무부, 그리고 온라인 스캠 대응위 등을 방문하게 되고요. 고위급을 접촉함으로써 이번 사태의 해결 방안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갈 예정입니다. 이번 사안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러 구체적인 일정과 그리고 결과물은 현지에서 관련한 정보들을 신속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 관련 정부 합동 대응단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브리핑 내용, 인천공항 현지에서 조금 전에 있었던 내용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캄보디아 사태 관련한 내용은요, 저희가 프로그램 후반부에 마수 토론에서 추가적으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윤 전 대통령, 지금 이 시각 내란 특검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질문을 계속 듣고는 있는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학 위원님, 윤 전 대통령 측이 아침에 밝힌 바에 따르면 교도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출석을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한간에서는 전략을 수정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런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대응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무대응이 전략이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도 굉장히 5천만 국민이 얼굴 붉히면서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귀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자기 스스로도 다시 보여주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때 많은 조롱을 받았잖아요.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화됐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고요. 또 국민 여론도 당연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또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야 이게 전직 대통령까지 했고 검찰총장도 했고 검사를 뭐 27년을 했었다는 등 본인 스스로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법치주의를 완전히 형해화를 시키네. 법원에서 영장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을 임하지를 않아? 라고 하면 예. 당연히 어느 국민들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공조를 좀 해주실까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안 좋은 꼴을 보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 여러 내용 중에 핵심은 작년 이맘때죠.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의혹 관련입니다. 김용 의원님. 그런데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김용 의원 전 국방장관이나 뭐 드론 작전 사령관이나 일단 그 밑에 관련자들은 조사를 해놨단 말이죠. 오늘 답변을 못 들어도 특검 입장에서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특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답변을 듣더라도 예. 저는 혐의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시기를 조금 돌려볼 필요가 있는 게요. 예. 작년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무인기가 운영됐었고 더 나아가서 아파치 헬기가 북방 한계선에서 위협 비행을 했다. 즉 북한에 의도적으로 노출됐다는 식으로 지금 그 혐의가 있는데요. 당시 시점을 봤었을 때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굉장한 도발 큰 위험이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25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GPS를 이용해서 대통령실을 정밀 타격까지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어떤 대응을 했었어야 될까라는 점을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인기라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그게
도발처럼 보일 수 있고 위험 수도 있지만 우리 군이나 당시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하게 내란을 위한 아니면 계엄을 위해서 포석을 까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응 방안의 한 수단으로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특검인도 그렇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드론이라든지 저희 아파트 헬기가 북방항에서 가까이 날았던 건 어찌 보면 굉장한 군사 기밀입니다. 지나치게 저희가 너무 지금 현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단해서 제보를 한다, 어떤 언론에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언론 플레이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신현영 의원님. 지금 진술 거부에 대해서 기자들이 특검에 물었어요, 브리핑 때. 이렇게 해도 조사에 실익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특검 측 설명이 조사에 실익이 있다. 특히 재판에 가서 양형에 이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재판에서는 어떻게 이게 영향을 줄까요? 그럼요. 이 수사 기간 동안에 그 대하는 태도가 결국에는 피해자의 양형에는 큰 그 참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범죄에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의 그런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지의 태도에 따라서 워낙에 이 외환죄라는 거는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양형이 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증에 관련된 조사에서의 진술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피의자의 태도가 얼마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중하게 진솔하게 그리고 반성에 대한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서 중대성에 대한 양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꼭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수사의 한 절차적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의 오늘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태도는 매우 중요한 참작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특검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라는 분, 이른바 진보 쪽으로 분류되는 변호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 이건 사실상 묵비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인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문과 같다는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특검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상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고 방어권 어떤 보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뭔가 이 사안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인상을 주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보지만 또 역으로 본다면 지나치게 이러한 것들이 법원에서 역반응이 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는 성실히 임해야죠. 모든 국민들은 다 똑같습니다. 정말 출석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내가 거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면에서는 당연히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이 예비나 음모 그리고 방조인 경우에도 모두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합창 의장이나 아니면 드론 사령관과 어떠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의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데 있어서 지금 특검이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양측 패널이 이렇게 엇갈리는 것처럼 오늘 출석을 두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도 아침부터 장외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했고요. 내란 특검 측은 변호인이 아니라 변호인 선임서를 아예 제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라고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외환 혐의는 앞서 두 차례 6월과 7월 조사에서 충분히 조사받았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고요. 특검은 당시에는 수사 초기였다. 그간의 수사가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추가적으로 조사가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서로 맞부딪혔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박성재 전 장관이 어제 영장 기각됐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특검이 오늘 영장 집행을 하려고 한 거다. 네. 이런 식의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어떤 유효 기간이 10월 1일부터 17일까지거든요. 예. 근데 그 기간에 안 하다가 왜 오늘 했을까? 왜냐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슈는 이슈로 덮어야 된다는 거고 사실 내란 특검에 있어서 동력이 굉장히 상실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기각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이 좀 타격이 되는 건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함으로써 그 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또 옥신각신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언론이 또 주목을 할 거고 그렇다면 박성재 전 장관의 어떤 영장 기각이라는 이 뉴스가 좀 묻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김현지 실장에 대한 어떤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른바 절대 존엄, 존엄 현지에 대한 어떤 이슈를 좀 가리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뭐 수단 아닌가 그런 의혹으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이동학 의원 반론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영장 기각된 것에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뭐 다른 이슈를 생기게 해가지고 금방 잊혀지게 할 거다 그런 전략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할 것 같고요. 국민들이 오히려 박성재 전 장관이 도대체 어떤 전관을 썼지? 이거 사법개혁을 더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재판도 이게 영상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직위원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도 안 해요. 지금 13번째 재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검찰들이 지금 이 수사 기소 분리에 관한 검찰개혁법과 관련돼서 반항을 하기 위해서 뭐 상복을 입고 나왔는데 지금 이 특검이 제대로 된 어떤 이 논리에 근거하지 않고 지금 어거지로 지금 서 있는 거다. 이런 식의 그 재판에서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주장들을 막 하거든요. 저는 재판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을 변호사들이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유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폭탄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추가로 예. 1일부터 17일까지의 체포영장에 대한 기간인데 사실 연휴 3일부터 10일까지 긴 걸 빼고 나면요. 월수금 사실 월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배려해갖고 나온 날짜가 12일밖에 없는 겁니다. 예. 15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괜히 또 박성재 구속영장 청구 기각과 연결하는 건 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현지 비서실장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 부분과 지금 특검 조사와 연결해서 하는 건 과도한 정치적인 공방이자 정쟁화하려고 하는 그런 국민의힘에 부풀려진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 예, 연결하는 건 10초만 전혀 맞지 말씀드리자면,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은 또 명절 앞두고 수갑 채워가지고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배려했는지 고려했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준석 위원장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판 일정을 고려해서 수요일로 했다니까요. 예. 추석 연휴가 길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 추석 연휴를 끼고 체포영장 기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걸 해석하는 것은 양측이 또 이렇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해석의 중요한 핵심 쟁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박 전 장관 혐의에 대한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그 취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부족하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고요.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 그러니까 존재 여부나 정도를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신영 의원님, 박성재 전 장관이 교정본부에 뭔가 지시를 하고 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고 뭐 전화 통화 내역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특검 입장에서 이걸 재판부에 소명한 게 좀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사실 구속영장 취소가 된 거는 기각이 된 거는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이 정도가 구속이 안 된다 그러면은 국무위원들 다 이제 뭐 내란에서의 다 뭐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사법부의 판단이 앞으로 줄줄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불안이 있긴 한데요. 실제로 법무부 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구속영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잘 만든 거 아닌가에 대한 한 가지 생각이 있는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특검에서 CCTV를 공개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그날 비상계엄 날에 국무회의가 있을 때 한덕수 총리보다도 더 먼저 와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인이 이 비상계엄이 얼마나 위법한지에 대해서 위헌적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헌법적인 책무나 사안의 중대성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날의 행동이나 아니면 지시가 왜 이것이 그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그날의 국무위원들의 그런 위법적인 그날의 자리에서의 CCTV가 공개된 만큼 이 사안은 지금 기각됐지만 특검이 더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고 또 이런 물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비상계엄 다음 날에 안과회동에서도 여러 가지 모임을 하면서 핸드폰 결국에는 바꾸지 않았습니까? 물론 기존 핸드폰에 대한 기록을 보존했다. 이런 것으로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빠져나간 거긴 한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의 그런 책임의 중대성과 인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법리를 판단받아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영 의원님.
사실 며칠 전에 공개됐던 그 12.3 그날 밤에 대통령실 국무회의 CCTV 영상에도 박 전 장관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방송을 하러 나갈 때 말리지 않은 장면을 국민들이 다 보긴 했는데 어제 기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구속영장이 나오려면 이번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깊숙하게 개입돼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와 그리고 두 번째는 계엄 당시에 본인이 국무위원으로서 이상으로 무엇인가 역할을 했으면 구속영장이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행위가 부족했다는 게 법률가들의 의견들이 또 많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야 된다. 그 주장은 전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법을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말려야 했었지 않냐? 그런 비판, 비난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박성재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이 발동됐을 때 본인이 역할을 했던 거 이상을 안 했기 때문에 기각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특히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특검으로부터 수사받은 지 16일 만에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수사가 끝나면 바로바로 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이례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는 특검 역시도 박성재 전 장관을 구속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모든 수사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지금 박성재 전 장관이 불구속 수사됐다고 해서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일이 되게 굉장히 크게 비춰지고 크게 나오는 것을 민주당이 지금 지나치게 이 수사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정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 이 불구속 수사 됐다고 해서 박성재 전 장관 혐의가 벗겨진 게 아니거든요. 판결은 재판 가서 따져야 되는 건데 지금 마치 불구속 됐다고 해서 마치 뭐 무죄가 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이유는 민주당이 지나치게 정쟁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영장 청구가 이제 유무죄를 바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뭐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속보 자막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16일이니까 내일이죠. 내일부터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서 여행 금지,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4단계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캄포주 복호산 지역, 바베시, 포이페시가 여행 금지 4단계 지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던 시아누쿠빌주는 출국 권고 4단계보다 한 단계 낮은 3단계로 조정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여행 경보가 상당히 좀 높아진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캄보주 복호산 지역, 바베시, 포이페시는요 아예 4단계 가장 높은 여행 금지 지역으로 내일부터 조정이 됩니다. 수도인 푸놈펜시는 특별 여행주의보로 여행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단계로 내일부터 바로 이 여행주의보가 적용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속보 전해드릴 게 오늘은 많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패널 여러분께서도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동학 위원님, 네.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 기각을 두고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장 재청구를 하겠다는 뜻도 밝혔거든요. 그럼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직권남용 이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보강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느냐 인식하지 못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이미 특검에서는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임명권자가 헌법을 어기고 지금 내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정치적 상대방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 특히나 만국의 역적, 척결하겠다 이러한 아주 서슴퍼런 그런 단어들을 활용하면서 대통령이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되게 적극적으로 뭔가 지시를 내리고 회의를 소집하고 이런 행위들을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속 사유가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속당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렇고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재판이나 수사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를 잘하고 있었던 이 나라가 독재 국가로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질 뻔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있죠? 수많은 법비들의 어떤 시도, 노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뒤집혀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피와 땀으로 쌓아왔던 민주주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검이 조금 더 논리 보강을 통해서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는 반드시 구속 수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영장 기각 소식에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원의 내란 옹호입니까?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입니까?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집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태생 자체가 정상적이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신혜영 의원님. 정청래 대표가 비교적 좀 높은 수준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올해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사항은 내란 척결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도 구속 안 됐죠. 그리고 박성재 지금 법무부 장관도 구속 안 되면서 이런 경우에 특검에서의 수사에 뭔가 차질이 있으면 결국에는 내란이 결국엔 가담한 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강력하게 앞으로도 제대로 된 수사, 제대로 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강력하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검이 민주당 추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검사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장이 발부되는 게 뭐 자판기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유죄를 원하면 유죄가 나오고 무죄를 원하면 무죄가 나오고 영장이 필요하면 영장이 그냥 나오면 그렇게 돼야지만 정의가 바로 서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대법원,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사실상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실마저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가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법원의 내란 옹호냐 그리고 또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법부의 상권 분립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어떤 기본적인 사실마저도 부정하는 제가 볼 때 헌정 질서의 유린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전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정말 그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후퇴시킨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우리 정치가 제대로 된 이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올바른 그런 새로운 그런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란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한 정제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의 지금은 매우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서 재청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니까 언제 또 어떤 걸 보강해서 재청구를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시각까지 7시간 정도 넘게 물론 휴식 시간 포함해서요.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고요. 방송 중에도 귀가 소식이 들리면 바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 오늘은 대법원에서 맞붙었습니다. 2025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에서는 현장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먼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 분명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응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법원 행정처장은 준비한 인사말도 못하고 자리를 옮겼는데요. 급기야는 야당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서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안 갈 테니까 여기서 들을게요. 이거 막으면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잘 갔다 오세요. 이거 잘 갔다 오세요. 오늘 국감을 앞두고 정청래 대표는 당부의 말도 남겼는데요. 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과 관련하여 정청래 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법사위 현장 국감을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과 태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정부터 현장 검증을 시작했고 국민의힘은 국감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예, 국회가 아니라 오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 주도로 재판 관련 전산 기록, 로그라고 하죠. 그리고 대법관 집무실 등을 둘러보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오늘 강행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현장 검증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예. 지난 국감에서도 판단이 된 것이죠. 전원합의체에서 졸속으로 회부가 되면서 실제로 유죄 파기의 파기환송이 너무 빠르게 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현장을 검증하겠다. 그렇다면은 그 7만 쪽의 그 프린트를 어떻게 받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22일 동안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이틀 만에 졸속으로 본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 사실관계를 22일 3월 28일부터 정말 봤는지에 대한 대법관들의 로그 기록을 확인해야 되겠다 한 가지와 지금 사법개혁에 있어서의 대법관 증언을 할 때 대법관들 한 분이 75평의 그런 서초동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이만큼의 자료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전자문서로 전환이 됐고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넓은 평수가 대법관한테 필요한지에 대한 현장 검증을 위해서 오늘 온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오늘 국감의 결과를 또 국민들한테 브리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시각 대법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법사위 국감 현장 모습도 뒷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네요. 김기영 위원님, 국민의힘은 이거 사법부 압수수색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월요일 날 어떻게 보면 표현이 거칠 수 있지만 난장판 아니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뭔가 아쉬운 듯 합니다. 좀 아쉬운 게 개별적인 어떤 사건 관련해서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1심과 2심을 비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혁진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 그분은 뭐라고 다짜고짜 보면 친일 프레임을 더 씌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열린 공감 TV의 어떤 주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제기할 때 뭔가 팩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목소리 크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민주당 내에서도 뭔가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하나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상의 입법 쿠데타, 입법 내란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다 누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사법부를 존중하고 본인의 어떤 재판 진행이 차후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식으로 어떻게 본다면 사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조성을 이미 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중하는 게 민주당 또한 자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사법부를 뒤흔들었을 때 헌정 질서를 유린했을 때 지금 입법 권력의 행정 권력과 가졌는데 사법부마저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역풍이 저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 국감을 콕 집어서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한두 달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반대나 저항, 이 결집을 할 빌미를 주지 말고 조용하게 성과를 내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결국 본질은 성과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모든 상임위들이 국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의 독식은 법사위에서 다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법개혁의 명분을 만들고 국민들의 이 생각들을 저변을 훨씬 더 넓혀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지금 고성, 몸싸움, 반말, 욕설 이런 쪽으로 지금 이 이미지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굉장히 많은 도발들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좀 넘어가지 않고 격식을 좀 갖추면서 국민들께 어쨌든 사법개혁의 본질을 잘 알려내라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총체적인 어떤 국가 정상화를 대통령께서 꾀해가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역시 내란 종결 혹은 민생 회복 그다음에 정치 복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지켜내면서 결국 이 정상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이제 그러한 것을 좀 유념하고 활동을 해달라라는 주문으로 읽힙니다. 예. 김의용 의원님, 오늘 아침에 대법원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오후에도 아까 불법행위 잘 가세요라고 했나요? 그 인사를 하면서 그 현장 검증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오늘 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오후에도 기자회견을 한 번 더 했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이콧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상의 보이콧을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보이콧을 했던 건 어찌 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동학 최고위원님께서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도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도발할 만큼의 의석수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국회 국감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전횡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대법원 현장 검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 계획서를 당일날 나눠주고 그다음 마음대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나서 저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자회견이라는 국민들께 호소하는 방식을 2번이나 취한 거라고 좀 보고요. 거기 더 나가서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추미애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료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자기만 민주당 의원들만 공유하고 국민의힘에는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자료를 받으면 관례적으로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자료를 줬습니다. 야당 의원에도 줬습니다. 그 이유는 상임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크기 때문에 피감 기관에서도 상임위원장한테는 자료 요구에 충실히 응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의원 행태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료는 국민의힘에게 주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계속 국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출직 권력이라고 하지만 모든 선출직 권력들이 모든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서로 여야가 협의하는 것은 그러한 점을 보완해서 정당성을 더 부여하는 건데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저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민주당의 잘못된 법사위 운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저항수단인 보이콧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이 법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자료에 대한 공유 당연히 적극적으로 서면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질의를 한 의원실에 공유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고 실제로는 질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다. 그런 면에서 대법 간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성 갖고서는 지금 국감에 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참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검증을 하려는 게 아니고 방어만 하고 있는 여전히 그런 모습들에 윤석열 정부 때나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여당이 때나 야당이 때나 별로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그런 국감에서의 뭔가 야당의 시간이라는 걸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옹호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법부를 지키는 겁니다. 대법원이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한테 자료 88페이지를 준 거는 개인한테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다 공유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9일 만에 됐다, 졸속됐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3월 26일 날 2심이 났고요. 28일 날 대법원은 넘어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전원 합의체로 하기로 돼 있고 그때부터 사실상 기록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4월 22일 날 1차 심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9일 동안, 9일 이후에 결정이 된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게 졸속이라고 말씀을 하시려면 그럼 날짜가 정해졌을 때 이거 이렇게 졸속으로 유무죄가 나오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야 되는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알아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무죄다. 내가 알아봤다 얘기를 했고 이재명 당시 대표마저도 이건 법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무죄가 나왔으면 그냥 지나갈 일인데 유죄가 나왔다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체제를 바꾸려고 한다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 오늘 양쪽 토론이 매우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이거 예측이긴 합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월요일에는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러 밤 11시 한 40분쯤에 와서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물론 뭐 점심은 함께 했다, 법사위원들과 그런 단독 보도가 있긴 했는데 오늘 뭐 밤쯤에 이제 대법원에서 마무리가 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와서 뭐 인사말 공개적으로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장까지 국회의원들이 그 법사위 의원들이 왔는데 그래도 이례적으로 점심을 같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 첫날의 국감의 모습에서도 처음에 그리고 모두 발언,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추미애 위원장이 나름의 참고인 신분으로서의 그런 배려를 해준 부분 이런 것들이 나름의 그래도 소통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 면에서는 마무리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조희대 대법관의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당당히 나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된다. 지금은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있는 기회를 다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전 없다고 봅니다. 오늘 점심을 같이 한 거는 어떻게 본다면 국회를 존중하는 것으로 잘 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라는 건데 4인 회동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첫날 마지막 발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입장을 냈습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대화가 오간 적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민주당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존에 열린공간 TV에서 4인 회동에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실상 믿거나 말거나의 코너였고 사실 일방적인 녹취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신빙성이 없다는 게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해서 신뢰적인 어떤 신뢰,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라도 더 제시를 했는지 묻고 싶고요. 무엇보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민주당이 그 의석수 많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그 인상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마저도 지금 숨 고르게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법에서 예.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본인들이 사실은 헌법소나 법률 이것을 수호해야 되는 최종 책임자들 아닙니까? 근데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의 기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형해화시켜버렸단 말입니다. 대법뿐만 아니라요. 다른 재판부도 5번이나 심리를 잡아나갔고 사실상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제대로 몰두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게 철두철미하게 사법부가 견제되고 확실하게 중립을 지키는 선에서 그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면 왜 후퇴했죠? 사람들의 비난과 이런 것들이 쏟아지니까 본인들이 후퇴했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후퇴한 겁니까? 지금은 또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리는 건 민주당이 공격하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들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고 조희대 대법관이 스스로 그것을 해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해명하거나 아니면 저는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 사법개혁이라든가 신뢰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좀 제대로 된 고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짧게요. 저도 아쉽습니다. 왜 물러섰을까요? 이례적으로 대법원장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탄핵과 특검을 운운하면서 그리고 마타도와 4인 회동이라는 진짜 턱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흔들어대기 때문에 아니 대법원장마저도 그러고 지규현 판사도 이른바 룸사롱 어떤 의혹을 제기하면서 흔들어대지 않습니까? 아니 판사도 사람인데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자제하고 절제 못하면 그거는 폭력입니다. 이거 토론 1시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오늘 현장 국감의 또 다른 목적 중 하나, 그리고 민주당이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한 그 목적 중 하나가 민주당이 주도해서 지금 사법개혁을 하고 있고요. 대법관을 증언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1인당 75평 규모의 사무실로 잡으면 14명 증언하면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과거에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타당한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집무실을 둘러본 게 오늘 오후의 일정이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이 사법개혁안에 공감을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또 쟁점인 것 같아요. 국민들의 공감과 그리고 지지가 없다면 사법개혁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민주당 차원에서도. 도대체 대법원을 이전하는데 그리고 그 증원을 해가지고 공간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1조 4천억이라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서울에 있는 땅값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예. 사실 세종시 가면 500억이면 된다고 하는 증거도 나와 있고요. 대구로 가면 그거보다 더 싸게 할 수도 있다는 이 증거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75평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법관 한 명이 운동장 같은 그 크기를 써야 된다는 것이지 당연히 이 현장 국감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현 수준이 어떤 수준인 것인가는 당연히 파악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고 향후에 지금의 대법원이 훨씬 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 실제로 몇 평 정도로 이것을 구성을 해야 되는가.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들도 좀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산이 1조 4천억이 아니라 실제로는 몇 천억 이하 혹은 몇백억 단위로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도 아니 혈세가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진 않네. 그리고 법률 서비스는 훨씬 더 좋아지네. 라고 하는 것을 기대감을 갖게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훨씬 더 넓힐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장 국감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유영 의원님.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을 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지금 법리적으로 밀리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도 굉장히 모순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임 판사 같은 경우 보통 3급 공무원입니다. 상급 공무원 수준 상당으로 대우를 받게 돼 있죠.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서 20년 이상 경력 근무를 해야만 자격 요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월급이 당연히 많아 보이죠. 하지만 20년 이상 근무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면 금액에 대해서 액수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요.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 공직자, 특히 그러면 제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혜택, 보좌진 숫자와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받고 있는 월급과 상여금, 최근에 추석 상여금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상여금 얼마 받는지 밝혀지고 나서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사법개혁을 왜 서울에 두면 안 되냐고요? 서울의 인구가 가장 많고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75평이라고 하셨는데 법관이 한 개 판결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자료꼴 보는 게 8만 쪽 이상의 자료를 봐야 되는 겁니다. 몇 개의 사건, 판관 한 명이 몇 건의 사건을 보는데 그 정도 규모의 사무실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법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위를 인정해줘야만 사법부가 공정한 법관이 법과 양심에 의해서만 판결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한마디만 드릴게요. 저도 예. 서초동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그 서초동의 땅값이 한 평에 거의 2억에 이제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건데 75평? 결국에는 국회의원들도요. 보좌진들 9명이랑 10명이서 방 쓰는데요. 45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대법관 한 분이 75평의 그 금싸라기 땅에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1조 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저는 사법개혁에 이런 것들이 저항으로서의 변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 검증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대법관 14명입니다. 근데 26명으로 늘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법관 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왜 지금 시점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서 다 임명할 수 있는 본인의 입맛대로 본인의 어떤 생각과 비슷한 사람을 임명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느냐, 이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예, 빠르면 다음 주 초에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초안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까지 한번 토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브리핑에서 보신 장면 외에도 법사위 내 여야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서 서운함을 이렇게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제발 추미애 위원장님 자제해 주세요. 표정부터 자제해 주세요. 민주당 의원 얘기할 때 한없이 자유로운 표정으로 웃으시다가 저희 당 의원 얘기할 때는 한없이 무서운 표정으로 노려보시고 이게 지금 자제입니까? 공정하게 진행해 주세요. 웃지 마십시오.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다, 저희들. 제가 미소를 지어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국회에서 계속 소동도 있고 이런저런 뒷이야기도 있는데 관련해서 좀 눈살 찌푸릴 만한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맞수 토론에서 조금 더 이어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정치고수의 맞수 토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주제는 꼭 이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왜 혼자서만 계속 반말하세요? 연세 많으시다고 반말 됩니까? 원칙해 주세요. 원칙해 주세요. 나는 옛날부터 너한테 말 내렸어. 반발과 고성이 함께 터져나온 법사위 국정감사. 같은 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튜버 찌양을 화들짝 놀라게 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이 찌질한 놈아.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입니다. 기본 소양조차도 어긋난 사람입니다. 이 찌질이야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저한테.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자기가 보낸 문자는 욕설 문자는 지웠습니다. 여야 의원 간 문자 메시지 공개가 고발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욕설까지 난무하는 국정감사장. 건전한 비판과 토론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언쟁과 난장판만 점점 부각되는 악순환.
이번 국감은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네, 첫 번째 토론 이슈는 아수라장 국감장 품격은 어디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분과 꼭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건전한 비판과 토론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사흘째인 국감 수미 양가로 매겨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 어떤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이것만 좀 본다면 예. 가 맞지 않겠습니까? 가. 잠깐만 그리고요? 양이죠, 양. 양. 조금 더 주셨습니다.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예, 가를 주셨는데요. 아니 그것은 제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스스로 저를 돌아보면서 저에게 뭐 양 정도의 점수라도 주는 것은 지금 이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국민께서는 지금 가 이상 점수를 주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님께서 지금 양 정도를 주셨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열심히 더 노력해서 양 정도라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현직 국회의원의 고백적 점수고, 우리 김성태 의원님 이번에는 현직이 아니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확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말씀을 제가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 친구 자신은 현직 아니라고 그냥 가주고 그렇게 그런 것보다 앞에서 먼저 박수현 또 의원께서 저렇게 본인의 자정을 잇는 어떤 그런 의지나 노력을 이야기하고 예. 또 이제 저는 이렇게 밖에서 쳐다보는 관점에서는 서로 과거에는 정치가 말이에요. 이 상임이나 뭐 본회의상에도 정말 볼썽사납게 좀 카메라 갖다 들이대면 싸우다가도 카메라 빠지거나 하면 특히 뭐 저지되면 행임 동시에 하면서 소주 한잔 하고 또 막 다 풀어요. 그렇게 하고 또 잘 굴러가고 또 싸울 때는 티격거릴 때는 또 싸우고 그러는데 요즘 보니까 아예 그냥 진영을 쳐다보지를 않아요. 서로 그냥 같이 밥 한 그릇 하고 소주 한잔 하면 무슨 뭐 내통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정치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야, 이건 정말 심각하다. 빨리 이걸 해소를 해야 되는데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며칠 전이죠. 엊그저께인가 우리 저 앞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그래도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격려해주고 대려 날쌘 공격을 당한 입장이었어도 그러다 보니까 그 박성훈 또 우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아유 선배님 제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도 하고 이게 정치인데 앞에 딱 우리 박수현 의원처럼 정치를 해주면은 쉽게 말하면 상처가 안 나와요. 예. 지금은 서로 막 후벼 파가지고 엄청난 상처 구멍을 내가지고 그 구멍을 메우지도 못할 상태로. 예. 국민들이 그 상처라고 보는 장면 하나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인데요. 과방위에서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그대로 캡처해서 화면에 띄웠습니다. 번호도 그대로 노출이 됐어요. 박정훈 의원도 비속어를 쓰면서 현장에서도 좀 반발을 했고요. 또 문자 내용에도 비속어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참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저녁을 드시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잖아요. 예. 이런 시간에 사실 국민께서 이게 저녁 식사를 드실 마음이 나시겠습니까? 이런 걸 보시고 부끄럽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김성태 원내대표님 뭐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아니 저라고 왜 그 야당 의원들 불편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깍듯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 자체가 아니라 그분의 뒤에 있는 그분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을 항상 합니다. 국민을 생각하면 그렇게 서로 적대시할 리가 어디 있겠어요. 국민을 섬기겠다고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저는 늘 서로 또 상대방이 저를 그렇게 봐주기를 또 원합니다. 제 뒤에 있는 공주부여 청양에 저를 뽑아주신 국민들을 생각하면 제가 밉다가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스스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국민의 대표라는 생각, 또 상대방도 국민의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것. 국회의원 개인이 서로 존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국민을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국감장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는 거, 이것이 어떻게 여야 간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하루 종일 일하시고 지금 저녁 식사를 위해서 모이신 국민 여러분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점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여야를 떠나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가방에서도 이제 쩌양이 거기 또 출석해서 예. 많은 국민적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 쩌양도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볼썽스러운 단면을 또 보여준 건데 시작은 이제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야 이 찌질한 새끼야 그러니까 또 거기에 국민의힘 박정훈이 찌질한 놈아 이제 이리 된 거죠 이게 실제는. 예. 그러면 서로 주고 받았으면 피장파장으로 그냥 끝내야지. 그걸 또 국감 시작된 날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걸 갖다 까가지고 또 한 사람은 그냥 전화번호가 노출돼가지고 그냥 뭐 개딸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그 의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제. 아, 예. 통화를 했더니 이 형님이 전화번호 전화 이제 번호 바꿔야 될 상황입니다. 예. 박정훈 의원과 통화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저 경험으로 저도 옛날에 뭐 원내대표하고 또 최순실 국정조사위원장하고 할 때 문자 한 번에 막 2만 통씩 받은 적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곧 지나가는데 그나저나 니네들 그렇게 싸우고 그렇고 어떻게 쳐다보자. 그러니까 형님 그럴 일도 아닌데 거기서 그냥 그걸 까버리면 어떡하냐 이거. 예. 그런데 그 원인이 된 걸 또 짚어보면 김무영 의원의 설명은요. 박정훈 의원이 어제 아침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이른바 친북 논란, 친북 딱지를 붙인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문자를 공개했다 이런 취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박 의원이 제기한 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친북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런 것이 지금도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자체가 정말 너무 슬프고 때로는 또 분노도 일고 그럽니다. 아니 박정훈 의원 그 TV 앵커로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근데 왜 그런 분이 국회만 들어오면 이렇게 변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승전 김현지 실장 이제 그만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성남 의료원의 그 문제로 돌아가면 이재명 그 당시의 변호사 또 김현지 시민운동가 이분들이 성남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성남 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한 그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그렇게 했던 문제들로 넘어가잖아요. 예. 거기까지. 근데 그런 본질은 어디 가고 그런 과정에서 아니 지금 김일성 추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가 이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러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과 뭐 공범 관계 뭐 이렇게 물고 늘어져요. 경제 공동체, 공범, 범죄 공동체.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적어도 지난 대선에서 어찌 됐든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그것은 그런 어떤 모든 과거에 박정훈 의원은 또 작년 6월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짜집기로 공표했다가 그걸 유죄라고 했다가 판결에서 무죄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또 저런 일을 합니다. 제가 박정훈 의원하고도 개인적으로 알지만 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말은 김성태 의원님이나 저나 오래 정치를 경험해보면 자기 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자기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금방 하루 이틀 이기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떤 허위사실 유포로 본인이 형사 책임도 져야 될 문제거든요. 예.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나가지 마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이 따박따박 다 설명을 하고 있고 분명히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박정훈 의원은 또 관련 어떤 논평을 한 분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경기 동부연합과의 연관성을 주장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없던 일을 이제 이 박정훈 의원이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장 이제 이재명 지금 대통령께서 예. 당시 후보 시절에 그때 이제 이 통진당 후보하고 단일화를 이뤄내요. 그 이뤄낼 때 그 중간에 이제 매개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김현지 지금 현 부속실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번 국감에서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시작해가지고 아마 김현지 부속실장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김현지 국정감사 정인 채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총무비서관 4개월 그 내용은 봐야 되거든. 대통령실의 인사예산 조직을 갖다가 상급 이하지만은 이걸 책임진 사람이었으니까 어떻게 대통령실이 세팅이 되고 대통령실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지 또 과거에 대통령실에 일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또 앞으로 어떤 또 인식을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할 건지 그거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또 찾아줘야죠.
그런 측면에서 맞는데 이 이제 김현지는 너무 진짜 뭐 이 존엄 현지 어떤 현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봐요. 김호영 의원하고 박정훈 의원이 그렇게 상임해서 그렇게 뭐 사태질하면서 그렇게 심하게 싸울 지간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또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김우영 의원도 왜 그 박정훈 의원이 김현지 의원 지금 이제 과거에 동부연합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런 쉽게 말하면 뭐 정부몰이를 왜 했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싸운 거거든요. 그런 비판 과정에서 이제 문자 공개가 됐죠. 그럼요. 그러면 김현지 실장 이야기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세요. 운영위 증인 채택 방향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지금 출석하기도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논란까지 제기하고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데 만약 출석했을 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출석시키지 왜 출석을 안 시키냐. 그래서 왜 논란을 만드냐. 그런데 출석을 하든 안 하든 출석을 하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또 수준이 높은 뭐 그런 어떤 정치 공세적인 이런 발언들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겁니다. 그러므로 민주당 보고 왜 출석을 합의 안 하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쉽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상상해 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송원석 원내대표의 전략이 제가 그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운영위뿐만이 아니라 6개 상임위로 출석 요구를 확대하겠다. 그것은 뭐냐면 민주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을 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의 전략은 제가 해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이 받지 않을 것이다. 받을 수 없는 안을 던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안 받는다고 하고 몰아붙이면서 김현지 실장이 존엄 현지냐. 그러면서 무엇이 있길래 숨기려고 하냐. 이렇게 해서 정치 공세를 세게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남는 것이 많겠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짠 겁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운영이 하나도 출석을 하는 문제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걸 6개를 가서 거기다 던진다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하든 안 하든 이 사태는 다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당으로서 이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 그런 야당의 정치 공세의 판을 아까 김성태 의원님 말씀대로 그 4개월의 대통령실 살림살이에 한해서 질문한다면 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제안했지만 야당이 받질 않아요. 이 공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의 정치 공세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과하게 모든 국감을 이렇게 다 흐리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정치 공세 의도가 뻔히 보이는 것을 여당이 그렇게 쉽게 해줄 수는 없는 거죠. 박수현 의원께서 저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이제 쉽게 말하면 국회 국정감사장에 딱 아치는 순간 정쟁만이 남는 게 없을 것이다. 결국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거는 남는 장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못 세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뭐 정치에서 남는 장사가 있고 또 남지 않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봐요.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쌍방울 김성태는 지금 저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이재명 뭐 대통령 경기도지사 당시 대북 이제 그런 그 송금을 대납했다는 거 그런 그 의혹을 그러면 이제 당시 여기도 출연한 우리 설 변호사 이분이 이제 결국은 이하영 부지사를 갖다 변호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검사하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결론은 이하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건을 갖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이걸 보고를 했다. 그렇게 진술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환 변호사를 교체시킨 그 당사자가 그러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모든 관리를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김현지 지금 현 부속실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환 변호사도 그 사람 전화 받고 바로 그냥 변호사 사임계 내버렸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검찰 진술도 다시 이하영 부지사가 번복해서 바꿨다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이재명 지금 대통령 되는 과정 속에서 나름 보좌관으로서 많은 역할도 한 것도 있겠지만은 야당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역할이길래 저렇게 거대 입법권력 민주당이 친정집에서 저렇게 김현지 부속실장 하나 국정감사 정인 막으려고 저렇게 국회가 혼란스럽고 정쟁이 또 야발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예. 가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의혹을 해소하려면 당사자가 와야 되는데 자기는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는데 국회에서 민주당이 지금 이제 절대 의석인데 김현지 오라고 절대 합의해 줍니까? 예. 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11월 5일 날 지금 현재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이제 국감 관련해서 정인 간사 참고인 채택을 해야 되는데 어제 그 협의도 못 하잖아요. 민주당이 일정을 변경 요청했어요. 어제 법사위에서 그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바뀐 과정에 김현지 실장이 개입한 거다라는 국민의힘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걸 언급하셔서 그 반론을 듣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김현지 실장은 대통령실 공직자로서 어떤 형사 사건에 개입한 바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설주환 변호사 말씀하셨습니다만 설주환 변호사가 지금 보수 패널로 출연을 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변호사가 이야기하기를 소통한 것은 맞지만 이 변호사 사임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도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입장과 변호사가 자기 입장과 다른 검찰의 입장과 같은 변론 요지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변호사를 그냥 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다르면 해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입장을 설주환 변호사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해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서 설주환 변호사 스스로도 내 스스로가 사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예. 그것을 김현지 실장이 사임하라고 해서 무엇을 지휘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와서 완전히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지금은 정치 공세의장에서 무질서하게 막 아무 말이나 내뱉지만 이것은 분명히 형사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될 상황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다 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지금 김현지 실장 이야기로 좀 깊이 들어왔는데 다시 이 국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좀 평가하는 이슈를 다시 넘어갈게요. 어제 국방위 국감 장면 하나 보여드릴 텐데 앞서 백다 앵커가 보여드린 그 장면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당에서는 12.3 내란 사태라는 표현을 썼고요. 국민의힘은 이게 왜 내란이냐 하면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사과로 일단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지킬 앤 하이드 언급이 나왔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제게 다가와서 웃으면서 악수를 청하고 미안하게 되었다. 참 어이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고성과 삿대질을 하고 지킬과 하이드의 연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부드럽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한기호 의원님께서 또 도발을 하시네요. 별명 없이 사과하시는 거 보니까 대인배시네요 하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뒤에서 일어난 일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네요. 군 장성 출신이기도 하고 선후배 관계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카메라 밖에서 또는 회의장 밖에서의 일은 카메라 앞에서 말 안 하는 게 좀 불문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기호 의원이 사실상 김병주 의원의 군 한 10년 정도 선배예요. 예. 그러니까 대선배죠. 그런 측면에서 같은 이제 상임에서 활동하면서도 일정 부분은 같은 군 출신이기 때문에 군이 얼마나 위계 질서가 센데입니까? 예. 군기 하나로 유지되는 게 그래도 군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병주 의원이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또 정치적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이제 자신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분이 너무 강성,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을 의식한 그런 정치 행위를 많이 해요. 그래도 무던한 한기호 의원이 거기에 대응하고 막 이렇게 맞삿대질하고 그래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기가 김병주 의원이 그런 최고위원이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좀 무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기 이렇게 한기호 의원을 이렇게 밖에서 만났을 때 다가와가지고 악수 청하고 이제 선배님 여러모로 미안함이 많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카메라만 이제 도로되면은 고성과 삿대질 형식으로 막치 그냥 군 선후배 관계도 없고 그냥 그래서 이제 한기호 의원이 지킬과 이제 하이드의 연극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정도 선배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김병주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신의 행동이 좀 너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서 좀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배님 좀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한마디 한다고 그게 또 맞대응질하는 이런 모습은 맞지 않아요. 그냥. 그런데 사실은 저 내용만 보면 싸웠다 하더라도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회의장 밖에서 김병주 의원이 가서 먼저 말을 건넨 거 아닙니까? 사과를 했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국민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받아주면 되지. 그것을 또 한기호 의원이 선배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지킬고 하이드 어쩌 두 얼굴 뭐 이래가면서 그걸 공격해서 다른 사람의 사과는 아무리 많이 받아줘도 그 모자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과 하나를 선배라고 하면서 그거를 못 받아주고 공개하는 저 모습이 참 그런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전에 왜 싸웠는가?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왜 하냐? 내란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 가지고 싸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자꾸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의힘이 자꾸 여기에서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런 싸움이 되는 게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자꾸 그런 말을 해요. 내란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그거죠. 아직 내란죄가 법정에서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란죄라고 하느냐. 예.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피고인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김용현 국방장관 등 모든 관련자들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다 기소가 돼 있는데 그럼 그것을 내란이라고 하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무 국민의힘이 그런 어떤 확정될 때까지 내란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내란 세력과 절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걸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지 않납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싸움이 있었는데 다툼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회의 중에 중간 밖에 나가서 아유 아까는 좀 서로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것들 예. 그것마저도 또 가져와서 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아쉽다 하는 말씀을 이게 저 문제도 이제 한기호 지금 의원이 그동안 많이 쌓였죠. 아, 예. 그러니까 좀 전에 박소연 의원처럼 작년 12.3 비상계엄의 그 오판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헌재는 심판을 과정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직을 파면한 것이고 또 법률적으로 위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빠르게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란 세력 척결이다, 내란 잔재들을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당해서 뮤당해서 그것도 집권당해서 민생은 팽개치고 그냥 외교 안보상의 이 엄청난 간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국민 통합을 이뤄내고 정치가 실종되지 않아야 될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이걸 한쪽으로 갖다 이렇게 몰아버리니까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특검하고 법원에 맡겨놓고 국회는 정치를 내라는 거죠. 예. 왜 정치를 실종시키면서까지 이렇게 법사위에서부터 이렇게 국민들에게 볼상사는 모습 이 국회가 뭘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뭘 캄보디아에 그냥 우리 그 무고한 그 취업비자 사기에 그냥 사기 그런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그런 인명이 그냥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데 그런 걸 대응해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저희가 마침 두 번째 토론 주제로 정부 대응팀 캄보디아 급파 해결 속도 낼까라고 잡아봤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 거의 진행을 좀 잘 해주셨어요. 자연스럽게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잠시 후면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응팀이 비행기를 타고 출국을 합니다. 앞서 저희가 프로그램 초반부에 2차관의 모두 발언을 공항에서 연결해서 바로 보여드렸는데 두 분께 일단 지금까지 정부 대응의 총평을 좀 여쭙고 싶어요. 박소연 의원님. 정부 대응이 전 정부, 현 정부를 떠나서 그렇게 구분할 일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돼왔던 이 문제를 내 탓할 게 아니라 지금 빨리 종합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내 탓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저도 현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이재명 정부가 전적으로 잘못해서 이것을 책임지란 말이냐라고 강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늦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종합적이고 구조적으로 책임 있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국민의힘도 이 문제를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데 자꾸 활용하지 말고 여기에 작은 힘이라도 좀 보태라. 함께 해결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싸움은 나중에 해도 된다.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요약돼요. 저는 저런 식으로 박소연 의원이 제안하는 부분은 저는 공감합니다. 이거는 작년 이미 윤석열 정부 때도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런 취업 사기로 그런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한 그런 신고가 이미 220건이고 지금 현재는 전반부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지금 330건이에요.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파악한 거는 1,000명 이상이 실질적으로 이 범죄단에 어찌됐든 사기에 의해 가지고 자신도 범죄자의 길을 걷고 있고 그들의 말, 그네들이 제시하는 실적을 내지 못하면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이런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게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 수단 그리고 정보 역량 능력 다 동원해서 이 사람들 구출해내야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팁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박수님. 지금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대한민국 정부하고 그러니까 고용 허가제 MOU가 체결된 국가예요. 동남아에서는 한국의 그 송출 인력, 근로자 취업 비자를 가지고 송출 인력 되는 걸 가장 제일 큰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아벌이죠. 그런 측면에서 캄보디아에서 1년에 10,000명 이상이 한국에 들어와요. 그 고향 허가제로. 이거 송출 중단시키고 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우리 자국민의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 범죄 집단이 캄보디아에서 이 사람들 생명을 위협하면서 나쁜 범죄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당신네들 그 근로자들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게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제시해 버리면요. 캄보디아 군부부터 캄보디아 정치권에서 발칵 뒤집어집니다. 이걸 고용노동부 김용훈 장관이 이거 가지고 한번 입장만 흘려보세요. 지금 30초 남았는데 ODA 삭감 방안까지 더해서 이 방안까지 해서요. 고용 허가제까지 어떻게 해보세요? 제가 아까 종합적이고 구조적으로 봐야 한다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 그걸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은 이유들이 당연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도 한때는 생각에 우리 특공대를 급파해서까지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부는 그런 단편적으로 이 일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앞으로 한번 종합적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를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도 국민들이 매우 우려가 크기 때문에 두 분도 함께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스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가 변했다. 뭔가 더 밝아지고 더 생기가 넘친다. 혹시 아빠도 변했네? 당신 삶의 변화를 위하여 We Move 바디 프렌드 퀀텀 뷰티 캡슐. 나도 더 예뻐져야지. 모든 SUV는 목적을 가지고 설계됩니다. 모험을 위해, 안전을 위해, 가족을 위해. 팰리세이드는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당신이 더 넓은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세상을 품는 힘. 팰리세이드. 불꽃이 발생하고 곧이어 연쇄 폭발. 순식간에 화염과 연기로 뒤덮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현장 영상이 국감장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배터리 공사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증인으로 나온 국정자원장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 참사 때와 똑 닮았습니다. 보시죠. 역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연쇄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열 폭주 현상이 이어져 소방당국의 화재 진압도 쉽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화재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탓에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참사를 계기로 당시 정부는 배터리 화재 예방 종합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부 시설은 사각지대였습니다. 참사를 겪고도 제대로 대비와 점검을 못한 대가는 참 뼈아픕니다. 아직 복구율은 40%대, 국가 전산망 마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체력이 필요하다면 시작하자. 트리플러스 오메가3 이뮨 우먼. 세노비스의 최신 영양과학으로 체력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의 차이를.
예측 가능한 움직임이 만드는 예측을 뛰어넘는 전율. 운전의 즐거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아이오닉 6N. 먹는 치질약 치센 다 이유가 있죠. 먹으니까 편하겠죠? 화장실 걱정도 쏙 들어가겠어요. 혈관 문제라잖아요. 그럼 약이죠. 그렇죠. 치센,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치센으로 그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상조를 뛰어넘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가장 높은 기록을 쓰거나 가장 넓은 이름이 되거나, 아니 그 둘 다. 상조 다시 탄생하다. 웅진 프리드 라이프.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JTBC 취재진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갇혀있다가 탈출한 피해자입니다. 그 제보자와 한국인들이 갇힌 범죄 단지들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그 안에서 벌어진 실상들도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바로 전해드립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